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충시설 탐방 역사로 통하였느냐 역사 체험 활동 여행을 함께 떠날 안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현충시설 탐방은 직접적인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움도 있지만 그나마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같이 전북에 있는 현충시설을 떠나볼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이 전북에 있는 현충시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분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들이 전북 현충시설의 탐방 활동의 주제는 나라사랑 이야기입니다. 나라사랑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여기에 신채원 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날들의 반복이 과거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오늘이 되고 또 그 다가오지 않는 내일은 미래가 되는데 결국 모든 것들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잘 살았을 때 또 다가오는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수업의 차례는 5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1교시는 현충시설을 탐방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2교시에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3교시에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절에는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다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을 때는 그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겪었던 그분들에게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교시는 우리 친구들의 또 언니 오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을 때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이나 또 전쟁에 참여한 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5교시에는 전북에 있는 5개 지역의 현충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알기. 현충시설을 탐방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충.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 현충이라는 말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한자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중이죠. 자,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라에 충성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충렬을 높이 드러냄. 또는 그 충렬이 현충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충일을 정해놨죠.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며칠 날인지 알고 있죠,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생각이 안 나 하는 친구들은 빨리 이렇게 컨닝을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몇 월 며칠요? 맞아요.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은 호국보훈의 달, 그렇게 해서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묵념하는 시간도 이렇게 또 갖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이제 희생정신을 그리기 위해서 또 건축물이나 조형물이나 또 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장소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들을 우리는 현충시설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시설은 지금 한 2,000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위, 그거는 뒤에 가면 나올 텐데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6월 달에 되면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호국보훈이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헌에 보답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훈을 또 한번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대에 그러면 이 보훈의 개념도 고대와 근대에 조금 달라졌는데요. 자,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디에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나 통치자, 그럼 대부분 왕이었겠죠. 옛날에는 그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쟁 시에 공을 세운 장수들을 위주로 포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인 이름 없이 쓰러져간 병사들에 대한 포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이 되고 인간에 대한 존엄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또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 수준이 선진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인식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의 대상도 점차 확대되어서 독립유공자, 또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 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또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서 희생하기나 공헌한 분들까지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훈제도도 점점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훈제도의 처음 시작은 1950년입니다. 1950년에 북한에서 공비토벌의 희생자를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군사원호법이 이제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61년에는 군사원호청을 설치했습니다. 62년에 원호처로 성격이 됐는데요. 원호 관련해서 이제 각종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이 되었죠. 자, 84년에는 원호제도가 국가유공자 예우제도로 고쳐지면서 명칭도 원호처에서 보훈처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책도 기존에는 물질적인 보상에서 이제 그쳤던 것들이 한 발 나아가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국가 발전의 정신적인 에너지로 결집시키는 등의 선진국형의 보훈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훈 기념 행사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2.28 민주운동 기념식은 이제 언제 어떤 사건이냐면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8일에 이제 야당의 선거 유세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학생들을 등교시킵니다. 자, 친구들 학교에 가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교를 가기 싫은데 그나마 일요일은 내가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놀아야 되는데 일요일 또 학교에 등교해 하니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니 우리들에게 일요일까지 등교를 하라니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에서 일어났던 학생 운동입니다. 자, 3.8 민주의거 기념식은요. 1960년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일어난 학생운동인데 요건 또 대전에서 일어났던 민주운동입니다. 자, 3.15 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운동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시위운동 때문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요. 서해는 우리나라가 반도라고 하죠. 삼면이 바다인데 왼쪽에는 중국과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어선들이 침범해 내려온다든지 북한에서 이제 물살이 얕다 보니까 이제 서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서해를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지키게 된 그러한 기념식을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4월 11일인데요. 요거는 또 뒤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기념식 5.18 민주화 기념운동, 그 다음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행사죠.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요거는 7월 27일 날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해서 11월 3일 날인데요. 요거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입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을 때는 유엔 참전용사, 유엔에서 이제 다국적군이 왔었는데요. 국제 추모식은 11월 11일 날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였던 분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11월 17일인데 자, 이러한 기념 행사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호청이 보훈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는 자,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였던 애국선열과 전몰 전선 군경, 참전 유공자, 또 민주화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영원히 존중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년 이러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군 사령부라는 말이 이제 한 번씩 나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요,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설립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입니다. 국제연합군 사령부죠. 무력 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협의 제84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주 많은 어떤 다국적 분들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1교시 현충시설과 관련된 여러 단어와 의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지가 나갈 건데요. 그걸 이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도 해드리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 동아리 활동에 인정시간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우리가 무수히 1년 365일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많은 날 중에 모든 걸 기록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날들이 기록돼서 그것이 이제 역사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역사에 기록된 그날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그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언제 일어났죠? 3.1절. 그죠? 1919년 3월 1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이 1905년부터 시작해서 을사조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그날이 있고요. 1910년에는 이제 마침내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아간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날이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일본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한 이제 사람들이 1919년에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정치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독립의지를 이제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이제 어디에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요. 학생과 시민들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식을 거행했습니다. 처음의 장소는 탑골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발표를 하고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이제 만세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어느 친구가 제일 잘하는지 선생님은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선생님보다 더 잘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넘어간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 일본의 식민지화되고 나니까 정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어디에 수립되었나? 이제 중국의 상하이에서 이제 수립되었습니다. 3.1운동이 도화선이 되어서 3.1운동, 만세운동 직후에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어디를 가냐면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선열의 독립 정신을 개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1919년 4월 11일입니다. 어디에서 수립됐다고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계속 지금 19년에 수립된 이후에 32년까지 상하이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한 3년에 그 다음 보면 1년 만에 그 다음에 보면 3개월 만에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장사로, 광저우로, 류저우로, 치장, 충직, 전자까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이 움직이는데 왜 이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리저리 이동을 했을까요? 아는 친구. 몇몇 친구는 아는 것 같아요. 자, 답을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 진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유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 본토, 중국을 이제 삼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로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중국 본토로 진출하는 계기가 30년부터 쭉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정부는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결국 우리는 그렇지만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광복절은 한반도가 이제 일본 제국으로부터 뭐를 하게 된 날이죠? 독립을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으로 명명하면서 기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죠. 아까 대한독립 만세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1910년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죠? 일본이. 그래서 국권이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빼앗겼기 때문에 피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919년 3월에는 만세운동으로 독립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자,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4월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32년에 윤봉길, 이봉창의 의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40년에 9월에는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고요. 41년에는 연합군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45년에 드디어 해방, 광복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굉장히 힘들었지만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그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운 독립투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11월 3일, 자,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기념일은 학생이 주도가 되어서 일으킨 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 지역의 학생이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항일 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아주 혹독한 일제 식민지 시기에 모두가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저항의 목소리를 낸 학생들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용감하게 행동했던 학생들의 어떤 자유 영향과 애국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사실 도화선이 된 건 이제 기차 안에서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괴롭힌 걸 참지 못해서 이제 도화선이 돼서 일어나게 된 운동입니다. 자,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자, 이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국선열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순국선열의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날 중에 11월 17일 날로 순국선열의 날을 정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순국선열의 날을 정한 건 이날만은 잊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일제에 의해서 외국 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체결된 날이 바로 11월 17일입니다. 나라를 잃은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 일제에 침략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의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인을 기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투쟁을 하고 광복 이후까지 자, 저분들은 거의 본인의 목숨을 바쳤죠. 그런데 다행히 광복 후에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광복 후에도 생존하신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여기에 나옵니다. 애국지사. 그래서 애국지사는 광복 이후에도 생존해 계신 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돌아가신 분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은 순국선열, 생존하신 분들은 애국지사. 이 두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독립유공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복의 기쁨도 잠시 45년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한 5년밖에 안 됐죠. 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북한군이 남북 경계선이던 북위 38도 전역에서 탱크를 이끌고 이제 기습으로 남침을 해오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부, 국군,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제 아주 많은 헌신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6.25 전쟁입니다. 하지만 또 따져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비단 이렇게 전쟁이나 또 식민지의 이 시대에만 과거에 있는 게 아닌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여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스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여자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남자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가는 또 친구들 역시 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감사한 마음은 우리가 꼭 현충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6.25 전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으로 시작됩니다. 53년까지 1129일간 계속됩니다. 정전협정, 전쟁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 다음 유엔군의 참여고요. 세계 22개국에서 19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미군이 90%를 차지했고요. 약 3만 8천 명이 전사했고요.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국군이나 지금 우리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과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기쁜 날, 광복이죠. 순국선열의 정신을 떠올리는 날, 언제죠? 11월 17일입니다. 또 어떤 날이 있는지 친구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2교시가 끝났고요. 이제 3교시가 들어가겠습니다. 3교시는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순국선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역사 속 그분들. 자, 역사 속 그분들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누구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대한민국 제국의 군인,
항일 의병장 겸 정치사상가.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요즘 말로 하면 독서왕이었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상을 운영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나 한학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무술에 더 열중했습니다. 말타기와 사냥에 능했고요. 호수들 사이에서도 명사수로 알려졌습니다. 구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사모학교와 돈이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에 힘을 썼고요. 1909년에 동지 11명과 죽음으로서 나라를 찾는 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서 맹세하고 동의단지회를 결성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룻변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중국 리송 감옥에 수감되는데요.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했고 서예에도 뛰어나 옥중에서 쓴 많은 유목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리송 감옥에서 사형 집행으로 순국했습니다. 자, 윤봉길 32년에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했죠. 독립운동가이며 교육가, 신겸 전술가입니다. 장부가 집을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대단한 마음이죠. 1918년에 보통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벌써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어떠했을까요? 식민지 교육이었겠죠.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받아서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배격하면서 학교를 사퇴합니다. 자, 그리고 한학을 공부하고 사서상경 등 중국 고전을 익혔습니다. 1926년에는 농민계몽, 농촌부흥운동, 독서회운동 등으로 농촌부흥에 전력하였고요. 다음에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민독본을 저술하고 야학회를 조직해 향리에 부르는 한 청소년을 가르쳤습니다. 4월 29일 천장절 겸 전성 축하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였는데 이때 상해 파견군 사령관 또 상해 일본 거류 민단장은 적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잡혔겠죠.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해 11월 11일 날 일본으로 호송되어서 20일 날 수감되고 총살령으로 순국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였습니다. 이제 누가 나올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유관순. 지금 아마 유관순이 1902년이니까 살아계신다면 120살이 넘는데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누나죠. 유관순 누나가 돌아가셨을 때는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부터 사회개혁이나 부녀자 계몽이나 교육사업을 통해서 자주 독립의 길을 찾고자 홍어학교 운영에 가담하여서 인재 배출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 교육에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자, 유관순은 서울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만세운동에 주민들이 사용할 태극기를 만드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이날 부모님은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유관순은 이제 잡혔죠. 형무소 당국에서 결국 심한 고문 끝에 유관순이 죽었는데요. 시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일제는 거부하여서 이화학당의 교장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미국에 이제 신문에 알리겠다, 여론에 호소하겠다 하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신을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보니까 사진이 너무나 혹독한 고문 때문에 부어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진을 볼 때마다 고문으로 부은 얼굴이 안쓰러웠다. 17살이면 제 아이보다 겨우 4살 위인데 이렇게 고생한 얼굴밖에 없다니.
페이스 앱으로 약간 수정해서 생전 모습을 그려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유관순은 20년 3월 1일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해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 세 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순국열사들이 있겠죠. 자, 그러한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던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어록입니다. 한번 볼까요?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회호입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흥사단우에게 한 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하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 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자, 유관순이 재판정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외놈 따위에게는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자, 윤봉길이 동포에게 보내는 글 중에서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동포에게 보낸 글입니다. 독립운동을 떠나는 안중근 선생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집안일은 생각하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답게 싸워라. 자, 그 다음에 이범석 장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며 한말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혼과 정열은 한 방울의 피 한 점의 살이라도 내 사랑하는 조국 땅에 뿌려주고 던져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일제에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벌이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독립투사들이 많고요. 굉장히 또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고요. 순국선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학생들의 독립운동,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학생, 그 다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8 독립선언입니다. 28 독립선언은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이 주도한 28 독립선언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사건인데요. 3.1 만세운동에 영향을 줬습니다. 28 독립선언 후에 수백 명의 유학생이 귀국해서 3.1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이죠. 3.1 운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사태가 처음 장소는 탑골이었습니다. 탑골공원이었는데 사태가 폭력화되는 것을 우려한 민족 대표들은 탑골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요.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대표해서 학생들이 대표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으로 퍼진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독립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학생의 날, 반공의 날을 거쳐서 2006년부터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3대 학생 독립운동을 이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죠. 첫 번째가 3.1 만세운동, 19년 3월 1일 날입니다.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운동이죠. 두 번째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과 순종의 장례식 때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학생이 독자적으로 어떤 주체로 부상했다는 것이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국내 항일운동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됐고요. 자, 세 번째는 29년 11월 3일 날 일어났던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입니다. 3.1 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3대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이후에 광복 이후에 한국전쟁 때 참여했던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병사를 우리는 학도병 또는 학도의용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학생은 고등학생, 그 다음 그 이하의 소년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 학도병이 쓴 편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올단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돌담 하나를 두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쟁과 학도병 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글이 있습니다. 광복을 맞은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요. 한국전쟁은 뭔지 아시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갑자기 기습 남침을 하면서 일어났던 전쟁이고요. 학도병 또는 학도의용군은 바로 뭐냐면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입니다. 여기에서의 학생은 고등학생과 그 이하의 소년들을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학도병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을 될 겁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귀 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물론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배곡 같은 내복과 내가 빨아 입은 내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 않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전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삼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생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불사,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 당시 전사한 학도병 이우건을 수첩해서 결국 이 학생의 수첩에서 발견한 편지입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 돌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했지만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친구들은 참 행복합니다. 그죠? 엄마와 함께 날마다 엄마를 보면서 오히려 엄마가 어디 좀 안 가시나? 좀 며칠 어디 여행을 안 가시나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보고 싶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전쟁에서 꽃 같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도병, 우리 친구들의 고등학교, 또 친구들에게는 친구가 되죠. 아니면 또 더 어린 친구들에게 이러한 오빠, 이러한 형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주 평화롭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엄마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또 한번 감사히 여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용감히 앞장섰던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직접 어떤 독립운동을 하거나 만세운동을 참여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굉장한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데 반드시 또 저렇게 한다고만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교시 마치겠습니다. 자, 친구들, 자, 4교시까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산에 있는 현충시설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담긴 탑이나 비석, 생가, 그리고 전시관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현충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러한 시설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현충시설은 이제 아까 탑, 비석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정도로 정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운동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추모비, 어록비, 그 밖의 비석이나 탑,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상징물,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상징물,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장소,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 전시관,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사당, 생가, 그리고 부속 건물이 현충시설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수호적 관련 시설이죠. 국가수호 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정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그 밖의 비석탑,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상징물, 국가수호 활동에 관한 조형물, 상징물, 국가수호 활동을 한 장소, 국가수호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 전시관. 자, 이게 현충시설의 범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시설은 한 2,000개가 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충시설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시설은 총 2,202개 정도 됩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시설은 950개 정도가 되고요. 국가수에 관한 시설은 1,252개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탑이나 비석이 1,627개나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장소 이런 게 17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상이나 기념관, 뭐 사당, 조형물, 생가 순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분포를 한번 볼게요. 자, 지역별은 서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부산, 대전, 대구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경북이네요. 자, 경북이 297개, 그 다음에 경기 288개, 그 다음에 많은 곳이 전남이 233개, 그 다음 강원이 216개, 그 다음에 경남이네요. 경남은 또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전북이 214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전북은 총 214개 정도의 현충시설이 있고요. 독립운동에 관한 것이 몇 개가 있냐면 지금 전북에는 10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수호에 관한 것이 109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익산에 관한 이제 현충시설을 살펴볼 겁니다. 백산서원입니다. 총 우리가 12개 정도의 현충시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백산서원은 조금 있다가 또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숭국열사비 해가지고요. 숭국열사비는 이제 여기 장날이었던 1919년 4월 4일에 이 문영기 장로라는 분이 이렇게 뭐를 했냐면
만세 시위를 시작을 했으며 또 장날에 모인 사람들이 합류해서 대규모 만세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날 순국을 했습니다. 영령을 기리기 위해서 익산 시민이 뜻을 모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자, 애국지사 1표 조용관 선생의 형상입니다. 여기 조용관 선생은 함나에서 태어나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지도자로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살아생전 설립에 힘을 쏟은 함나초 교정의 형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산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요거는 익산에서 전개된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된 이정, 박시국, 이병석, 고총건, 박영진, 정대원과 면민 200여 명의 나라 사랑과 애국 정신을 기리고자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병장 오화 이규용 기념비는 여기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한 분인데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 우당 홍순갑 선생님 추모비. 이분도 익산 출신으로 와세다 재학 중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해서 독립운동에 참가합니다. 그 후로 이제 붙잡혀서 징역을 살다가 그 다음에 출국 후에 상해로 가가지고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일운동을 하다가 신의주에서 잡혀가지고요. 이제 신의주 혁명소에서 복역 중에 순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을 추모하기 위한 비석이죠. 그 다음에 이병기 선생님의 생가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영상으로 이따가 만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 3.1운동 기념비와 기념공원도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에 충혈사가 있고요. 6명의 충의사 위패를 모신 충혈사입니다. 충무공 이수신과 함께 안중건, 이봉창, 윤봉길, 이준, 백정기 등 6명의 선열들은 나라가 위급할 때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58년에 지역 유지들이 이러한 애국 충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충렬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랑의 이상훈 의사의 추모탑. 아까 나왔었던 분이죠. 이리농림학교의 이상훈 의사가 이렇게 화랑회를 조직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항일 무장 활동을 펼치다가 체포되었죠. 그 다음에 순국했기 때문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6.25 참전 유공자 공적탑입니다. 그 다음에 순직경찰관 충원탑. 그래서 6.25에 참여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탑을 건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전했던 630명의 명단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직경찰관 충원탑도 정전기관에 사나운 분들의 이제 경찰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애국심과 애향심을 후대에 개선시키며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탑의 건립을 추진해서 세우는 탑입니다. 자,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전쟁 중에 참여해가지고 공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고요.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달렸습니다. 또 이분들의 애국심과 애향심을 널리 개선시키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념탑 건립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육군대령 강병식의 추모동상. 그래서 이분은 대령으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88년도면 지뢰 매설 작업 중에 지뢰가 폭발하자 부하들을 급히 엎드리게 하고 자기가 몸을 던져서 이제 14명의 목숨을 구한 대령의 추모 형상입니다. 여기 국가수호 현충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충영탑은 6.25 전쟁 기간에 이제 산안 이고장 출신의 전물용사의 호국영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고요. 여산면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 출신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충원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원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익산에 있는 현충시설을 잠깐 둘러봤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또 강의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아니간만 이제 직접 가본 것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그래도 또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다 보니까
또 익산이라는 곳이 경상도나 강원도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또 먼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가까운 내 지역에 또 현충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 지역의 현충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여기에 관한 미션 활동지를 수행을 잘 해주시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인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낼 이메일 주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child476@edworld.월.kr이고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인증과 활동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 보냅니다. 고맙습니다.